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환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가을도 오는 것 같고 추석도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책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씨는 추석 때 뭐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꽤 길잖아요. 뭔가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민 씨는 당연히 준환 씨가 책 한 권 읽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책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좀 아쉽네요. 저는 사실 책 한 권 읽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책 읽는 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긴 하죠. 뭐 준환 씨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있길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뭐 할머니 댁 갔다 오고 집에서 좀 쉬고 뭐 책 읽고 좀 여유롭게 보내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지민 씨는 또 직장 생활 하시니까 좀 더 이 긴 연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금 그것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저도 아직 계획이 없지만 또 이 계획을 안 하다 보면 시간이 또 허투루 지나갈 것 같아서 저는 이 촬영 끝나면은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연휴 때 뭐 할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 때는 어디 이동하는 시간도 길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들 약간 평소에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서점이랑 책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 다녀온 책방은 스캐터 북스입니다. 망원역 2번 출구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1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카페 겸 서점을 운영 중이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에 가면 또 따스한 예쁜 조명이 있어서 그 분위기에서 약간 차나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읽기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되게 저희가 같이 갔을 때 뭔가 조명 덕분에 그런지 뭔가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서점에서 가져온 책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혼모노라는 책입니다. 책방 지기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신 책인데요. 이 책은 또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성혜나 작가의 소설 7가지가 묶여있는 소설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좋아하는 소설류인 것 같아요. 뭔가 다 읽었을 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이런 거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 그런 류의 소설이었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책 혼모노는 특별히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 다뤄보는 게 이 책을 제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서 나름 이렇게 특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7편의 소설 중에 3편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4편은 이제 10월에 편성을 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살펴본 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인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김곤 감독의 오랜 팬입니다. 작중 그 사건 이후에도 감독을 옹호하며 길티클럽에 가입하게 되었고 클럽 정모 전후에 심리적 변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프라인 정모에서 만난 길티클럽 멤버들은 나와는 다르게 김곤을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전공하고 어려운 영어를 쓰며 때로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나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예술을 잘 모르는 멤버가 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김곤 감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어려운 예술 용어를 쓰며 으스대던 그들이 싫었지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김곤 감독을 비난한 그 멤버에게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제대로 모르지 않냐,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냐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후 GV에서 김곤 감독을 만났을 때 나는 김곤 감독에게 어려운 영화 용어들을 쓰면서 영화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그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곤 감독을 더 이상 열렬히 좋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신혼여행에 가서 호랑이 만지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를 만지려 손을 댔을 때 호랑이는 불편한 듯 근육을 움찔댔고 그때 나는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독하고
뜨겁고 불온하며 그래서 더더욱 허무한 감정을 말이죠. 저는 이 에피소드가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웠지만 저는 이 소설집 중에서 이 에피소드가 진짜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술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에 호랑이를 만지는 것이 어떻게 이 에피소드랑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민 씨는 혹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저는 이 호랑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호랑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좀 트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일깨워주는 트리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이 작중에서 처음에는 호랑이를 만지기 싫어했잖아요. 호랑이를 만지기 싫어했는데 막상 호랑이를 만지니까 털도 부드럽고 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저번에 오프라인 정모에서 예술을 아는 채로 하는 으스대는 그런 그들이 싫었지만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김고은 감독을 옹호하고 김고은 감독이 직접 온 시사회에서 주인공이 약간 어려운 영화 용어를 쓰면서 김고은 감독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화면의 비율이 계속 바뀌는데 이건 뭐 인간의 가변성을 반영한 거니 뭐니 이러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호랑이를 만지는 경험과 저는 거의 일치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도 처음에 만지기 싫었고 처음에 예술을 아는 채 하는 그들이 싫었지만 결국 예술을 아는 채 했고 호랑이를 만졌고 이런 경험이 약간 거의 동일선상의 경험? 그래서 호랑이를 만졌을 때 기시감이 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좀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좀 해석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김고은 감독이 사과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억지로 옹호하고 뭐라 하는 멤버에게도 이제 화를 냈지만 사실 그게 팩트였고 김고은 감독이 사과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내가 만들었던 내가 마음대로 예측했던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억지로 옹호하지 말자 뭔가 이런 메시지를 작가가 의도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기시감이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 기시감이 뭘 느낀 거지? 라는 포인트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쭉 텍스트를 따라 읽으니까 처음에는 예술이나 특정 아티스트를 옹호하는 호들갑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호들갑 밑에 깔려있는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길티 클럽인 것처럼 말이죠. 재밌네요. 뭔가 이렇게 지민 씨와 저의 의견이 막 극명히 갈린 적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책을 읽을 때 저는 뭐 숨은 의도가 없나 이러면서 좀 그 같은 페이지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읽는 편인데 지민 씨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 책을 읽는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방금 말했듯 항상 텍스트를 따라서 쭉 엄청 빠르게 책을 읽는 편이거든요. 다른 생각 없이.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읽고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만한 주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 좋아하는 예술가 혹은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외면한다거나 뭐 받아들인다거나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외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다고 뭔가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그 이강인 선수의 오랜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말이죠. 루머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뭔가 화가 났는데 물론 그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랑 잘 화해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 잘못하는 것도 알고 사과했고 잘 해결된 건데 사실 뭐 팬 입장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처럼 사과를 하면은 어떻게 보세요? 뭔가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된다. vs 평생 욕 먹을 건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작중에서도 김고은 감독이 시사회에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잖아요. 깔끔하게 사과하는 거 보고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못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생 그 잘못을 가지고 가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그 잘못이 낙인처럼 따라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르겠지만 솔직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엄청 중대한 뭐 범죄는 안 되겠죠. 범죄가 아니라면 좀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 좋은 감정이 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과하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실수를 아주 작은 실수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까내리는 거의 파티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조그마한 실수 하나 하면 가서 바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언제 일어나 봤다. 이런 식으로 진짜 다들 그냥 까내리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지만 또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유명인은 숙명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저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무차별적인 악담을 막 퍼부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이게 악플이라는 게 그냥 좀 뭐 이거 그냥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작게나마 뭐 패션 계정 이런 거 운영하면서 그냥 소심한 그냥 뭐 이거 별로 안 어울리시는데 이런 말 들어도 되게 막 하루 종일 막 생각나고 곱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있었는데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해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서 막 댓글을 남긴다. 이런 건 진짜 인터넷 댓글의 순 기능인 것 같은데 일단 요즘 보면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욕부터 하고 보잖아요. 좌표 찍고 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슈를 소비하고 뭔가 버리는 것보다는 좀 기억을 하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무작정 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지민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야기하던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침묵을 하되 뭔가 기억을 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 실수했어? 기회 다시 줄 거긴 한데 너 그런 거 우리가 꼭 기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고 이야기해 볼 거리가 많은 첫 번째 에피소드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였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스무드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한 번도 온 적 없는 아시아계 미국인인 듀이가 일을 위해 한국에 와서 겪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쉬는 시간에 숙소 밖을 나가지만 길을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휴대폰을 충전해 놓지 않아서 배터리도 없는 상태였죠. 우연히 그는 태극기 부대 시위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듀이의 시선에 이를 알아차릴 리가 없었고 그는 시위 현장을 축제 현장이라고 이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위 현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듀이를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는 그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 가장 엉뚱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아기자기한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집회 현장에 듀이가 우연히 가게 된 건데 듀이는 약간 정치적 집회 현장인지 모르고 태극기 국기가 많으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애국자들이구나. 약간 미국의 약간 독립기념일이라 해야 되나 그런 행사처럼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렇죠.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런 속사정까지 알 수 없고 듀이가 그런 것처럼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좀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지민 씨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건물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뭐 지금 잘못 울렸겠지 아니면 뭐 훈련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스터디 라운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뭐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막 친구가 뛰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 당장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밖에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막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와서 진짜 많이들 놀라는 게 민방위 훈련이나 그런 거 하면 진짜 놀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사이렌 소리가 훈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외국인들이 약간 들을 땐 진짜 좀 무섭게 느껴져요. 진짜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준환 씨 그 사이렌은 왜?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식당 쪽에서 약간 연기가 나가지고 사이렌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일은 아니어서 잘 해결되긴 했지만 근데 뭐 지민 씨는 뭐 이런 적 없어요? 해외 나갔을 때 뭔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완전 달랐던 경험 이런 거. 근데 저는 짧은 여행만 가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한국에 처음 온 듀이에게 집회 현장은 상당한 좀 신박한 재미있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인 대립이 있는 공간이었지만 듀이에게는 그저 한없이 따뜻한 축제의 그런 공간처럼 보였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뭐 저에게 좋은데 지민 씨한테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듀이는 진짜 한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잖아요. 작중에서 보면은 듀이가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 위험한 거 아니냐 약간 사무라이들이 술을 따라준 약간 그런 것으로 듀이가 한국을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이 소설의 시점이 최근이라면 듀이가 한국 이렇게 모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듀이가 약간 예술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한국 그렇게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고 오는 게 이 소설의 시점은 약간 과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웃긴 생각이 아무래도 뭐 최근 배경이지 않을 최근 배경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 캐대언 아시잖아요. 사실 저는 안 보긴 했는데 지금 되게 핫하더라고 K컬처가.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까 뭐 교환학생 얘기도 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K컬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가 갔던 도시는 좀 아칸소라는 주여서 되게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통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미국 전역에서 뭐 김밥, 뭐 K 문화가 유명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은 막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K-팝이나 영화가 그 정도로 막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준한 씨가 갔던 곳에 듀이 같은 친구들이 좀 많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뉴욕이나 LA가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좀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유행에도 민감하고. 저도 그래서 그 형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게 그 뉴욕이랑 LA에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미국의 주를 50개로 이렇게 나누면은 한 메이저 도시들 한 10개로 잡았을 때 한 40개의 주에서 만약 이 K-팝이나 K-컬처를 잘 모른다면은 이게 과연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형은 또 이제 뭐 LA나 뭐 뉴욕 이런 그 도시들이 되게 메이저고 그 미국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유명하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준한 씨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한국도 약간 시골에서보다는 도시에서 유행이 빨리 돌고, 도시보다는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에서 그런 게 제일 빨리빨리 돌잖아요. 이걸 미국에 대입해보면 뉴욕이나 뭐 LA의 한국 문화가 유행한다면 미국에서도 이 문화가 유행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뉴욕이나 LA 그런 거점 도시들이 어떤 문화의 천병? 거의 뭐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이니까. 그리고 미국 자체가 워낙 다문화 도시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도시고 그 도시들에서 유행한다면, 그래서 저는 유행하고 있다. 미국이 뭐 아주 들썩인다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둠칫둠칫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서울이랑 그 차이가 확실히 있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한국은 이제 수도권에 거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막 유행을 한다는 게 한국의 유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미국은 인구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 뉴욕이나 뭐 LA에서 되게 핫하다고 해서 그게 미국의 유행인가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그 문화를 대표하냐는 물음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처럼 약간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한 도시들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준한 씨가 말한 것처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문화를 누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듀이가 정치 집회를 가서 따뜻한 축제처럼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던 에피소드 스무드였고요. 뭔가 좀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네요. 1부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책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혼모노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지민 씨가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덕수는 장수 할멈의 신기를 받아 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기가 빠지게 되는데 생계를 잇기 위해 신기가 있는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옆집으로 어린 무당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덕수의 눈에는 앳된 모습에 신의기가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후에 알고 봤더니 자신에게 들어왔었던 장수 할멈이 신의기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신기가 발현되지 않을 때는 그저 어리고 풋풋한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지만 할멈의 신기가 든 모습일 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폭발한 것은 오랫동안 굿을 해오던 황보 의원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애기에게 굿을 맡기게 되면서입니다. 신기가 다 빠졌지만 덕수는 꿋꿋이 굿 현장에 나타나고 굿 현장에서 신애기와 마치 대결을 하듯 마지막 저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기가 다 빠진 덕수는 더 이상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 없었지만 피를 철철 흘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뭔가 진짜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뭔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무당이 가짜 무당이 되어버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요. 주인공은 가짜 무당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굿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좀 소름 끼쳤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굿을 한다는 게, 그 서슬퍼런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는 게 작중에서는 이게 신기가 없으면 칼에 베이고 막 이런다는 설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진짜 피를 흘리면서 구출했다는 건데 저는 좀 소름 끼쳤습니다. 뭔가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뭔가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왜 마지막에 덕수가 그 굿현장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피를 막 묘사를 하는 걸 보면 피를 철철 흘린다고 나와 있는데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평생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였고 근데 한순간에 가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신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장수 할멈이 안 온 거잖아요. 그쵸. 자신은 평생 장수 할멈 모시면서 무당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면은 저도 그 사실을 믿기 힘들 것 같아요. 뭔가 그럴싸한 해석인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주인공의 마지막 분노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서 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지막 굿을 하고 이 삶을 청산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사실 굿을 하지 못하게 된 주인공의 마지막 발악, 진짜인 척하는 가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촬영 전에 대본 쓰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준한 씨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에피소드가 이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잘 담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작가의 의도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신혜기와 덕수의 감정선이 되게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어리지만 그 무당이 된 지도 얼마 안 된 이 신혜기를 보면서 심지어 자신보다 뛰어나고 자신의 자리까지 꿰차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느끼는 인간의 감정, 그 감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저희는 지금 사회 초년생이지만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다 보면은 또 그 밑으로 이제 신입 친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더 젊고 더 패기 있고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막 새로 들어왔을 때 조마조마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하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뭔가 이런 현실적인 사회 고민들을 뭔가 이렇게 잘 묘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민 씨는 본인보다 경력이 적고 나이도 적지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 약간 제 자리를 위협받으면 살짝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한땐 저랬었지 하면서 좀 흐뭇하게 그 후배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처럼 뭐 이렇게 소설에서는 갑자기 진짜 그냥 바로 가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직급이 있는데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린 사람들이 와서 제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한순간에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진짜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설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소설은 좀 극단적이지만 저는 좀 이렇게 연착륙하면서 서서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 네, 저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고 경력이 쌓일수록
더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련해지고. 네, 노련해지고 더 진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월이 어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소설처럼 이렇게 갑자기 가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왜냐면은 저희 또 지민 씨가 저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영역은 또 예술계는 좀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막 갑자기 초신성이 나타나서 엄청 막 창의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영화가 승부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바둑 천재인 이창호 구단과 조훈현 구단이 제자와 스승 간의 이런 감정선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이렇게 거뒀을 때는 되게 재능이 있고 그냥 그런 걸 보고 키우고 제자로 삼은 건데, 뭔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번뜩이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면서 되게 당황하는 그런 심리들이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막 완전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지민 씨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자리를 만약에 내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주실 건가요? 뭐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떠나야 될 것 같으면 떠나겠지만,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설이나 영화나 뭐 만화나 보면은 항상 멋있는 캐릭터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 이야기에서 퇴장할 자리를 굉장히 잘 보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시즌이나 이야기 초반에서 퇴장한 캐릭터라도 끝까지, 그 작품의 끝까지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큐즈로 같은. 네네. 뭐 그런 캐릭터들은 항상 자기가 퇴장할 자리를 잘 보고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퇴장할 자리를 잘 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뭔가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진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꿈을 좀 얘기해 보자면, 저는 약간 제 직속 후배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잘 성장시켜서 그 친구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오케이 너가 내 자리를 맡아라 이러면서 좀 물려주는 이런 이상을 좀 꿈꾸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퇴장하는 것도 멋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방금 말하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문득 든 생각이, 언제 시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경규 씨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박수 치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거든요. 남들이 다 박수 쳐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박수 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퇴장도 멋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준환 씨는 어떤 게 더 멋있는 것 같으세요? 박수 칠 때 떠나기, 한 명도 박수 치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하기. 솔직히 둘 다 이거 완전 황금 밸런스인데,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한 명이라도 박수를 쳐주면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진짜 뭔가 그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이룬 업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박수 칠 때 떠나면, 그러니까 화려하게 떠날 수 있어서 그건 좋은데, 약간 내심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고 좀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될 것 같은데 좀 더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만약 한 명도 박수 치지 않을 때까지 딱 열심히 하면은 약간 끝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때 남들이 박수 쳐줄 때 떠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명이라도 박수를 쳐주면 그 한 명에게 제가 그러니까 뭐 영향이 되면 그런 거 선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분을 한 명이라도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만 보고 하면 또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박수 쳐주시면, 여러분 한 명이라도 봐주시면 저희 끝까지 영상 만들겠습니다. 네, 소설에서처럼 혼모노가 니세모노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박수 쳐주면 끝까지 혼모노로 남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이 혼모노니까 이 진짜와 가짜 이야기도 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이 신애기는 진짜 신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기가 없는 사람을, 그런 무당을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용하더라 이렇게 진짜라고 칭한다면, 그럼 그 무당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는 걸까요? 저는 모두가 진짜라고 믿으면 그건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진짜와 가짜를 만드는 기준은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그걸 나누는 거지, 진짜 그 사물의 어떤 그것의 본질에 따라 나누는 시대는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인 거고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 거죠. 그러면 뭔가 반대로 신애기는 신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신애기를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하면은 그럼 신애기도 가짜가 되는 같은 맥락으로 그런 건가요? 가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와 가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거를 진짜라고 믿고 가짜라고 믿고 싶은 걸 가짜로 믿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본질적인 가치는 좀 가지 않았나. 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의 경우는 지민 씨랑 좀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신기가 있는 신내기를 사람들이 가짜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살짝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딱 들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게 사실 좀 불합리하다라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공리주의적 관점에 봤을 때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공리를 가져다 준다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판단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이 신기가 있는 것처럼 진짜라면 어쩌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예로도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진짜 신내기 이 소설 속처럼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이미 전제로 한 상태라서 쉽진 않겠지만 그런 예로 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약간 더 큰 공리를 가져다만 준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약간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최근에 이 책을 진짜 읽고 인상적이어서 졸업 논문을 한번 써볼까라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써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지민 씨는 황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으로 갈아탄다 vs 뭔가 의리를 지키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기서 작중에서 황보 의원이 이 덕수를 만나고 의원으로서 성공했잖아요. 그쵸. 원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굿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덕수 덕분에 좀 잘 됐지만 덕수가 굿을 못하면 바로 갈아타야죠. 지민 씨는 살짝 의리 없으신 그런 류시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 없는 무당을 왜 이렇게 돈을 주고 굿을 해요? 저는 갈아타야죠. 뭐 꼭 굿을 두고 해야 한 말은 아닌데 뭐 저는 의리파거든요. 지민 씨 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책책 다음하는 MC가 이게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홈모노 파트 2는 다른 분이 앉아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저는 또 의리파니까 또 2편에서도 지민 씨랑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3개의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요. 뭐 지민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길티클럽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고 재미있는 데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의견이 달라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민 씨처럼 뭔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이 좀 많이 상반된 느낌으로 나온 게 좀 드물어가지고 저도 좀 뭔가 색달랐던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에피소드들은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나와서 의견이 또 갈릴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도 책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화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책의 박지민, 차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